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참 따뜻하네요. 완연한 가을입니다. 지난 9월에 르노 삼성 자동차가 더 뉴 QM6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을 해볼까 하는데요, 시승 모델은 1.7 DCI 엔진을 얹은 RE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최고급 트림이죠. 1.7 디젤 엔진 다운사이징한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 150마력의 힘을 냈고 판매 가격은 3,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관을 일부 고급스럽게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다운사이징 엔진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 2차 타고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시승을 즐겨보시도록 하죠.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을 덮고 뒤로 옮겨 앉았습니다. 주먹 두 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충분한 공간이죠.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중형 SUV인 만큼 공간의 제약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고요. 센터 터널도 뭐 거의 높게 솟아 있지 않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살짝 솟아 있어서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겠다 싶고요. 가운데 앉아보면 이 정도 되네요. 머리는 살짝 닿을 듯 말 듯 한데 약간의 압박감 느끼게 되지만 뒷좌석 가운데 자리 원래 그런 자리니까요, 크게 불편하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을 하네요. 그리고 완전히 수납되지 않고 꽤 많이 남겨놓고 차창이 닫힙니다. 올라가는 것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을 하고요. 뒷도어에도 우드 트림 장식이 들어와 있군요. 그리고 두 개의 USB 포트,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있어서 뒷좌석 공간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고, 전원구도 USB 포트도 두 개가 있어서 탑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자기 모바일 기기들을 충전을 하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시트는 이렇게 6대 4로 접을 수가 있죠. 접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좀 더 넓게 확장이 될 테고요. 이렇게 좀 더 뒤로 숙여서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뒤로 숙이면 이 정도 자세를 취할 수가 있죠. 최대한 또 세우면 이 정도 자세가 됩니다. 뭐 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를 좀 더 편한 위치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는 없죠. 뒷좌석 열선 시트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룸램프는 이 부분에 들어와 있네요. 자, 뒷좌석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자, 운전석입니다. 조향 먼저 볼까요? 이 정도 유격이 있는 거죠. 완전히 돌렸을 때 이렇게 와 있는데 약 90도 정도, 한 80도 정도 돌아가는 유격이 있습니다. 하나, 둘, 딱 3회전 하는 조향비입니다. 차체 사이즈에 딱 어울리는 가장 무난한 보편적인 그런 조향비라고 할 수 있겠죠. 스티어링 아래쪽이 원형인 듯 아닌 듯, D컷인 듯 아닌 듯 살짝 D컷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요, 핸들의 아랫부분에 살짝 변형을 주고 있습니다. 계기판 보면 몇 가지 정보들이 올라오는데요, 오디오 정보, 다음에 트림 미터 정도가 계기판 오른쪽 위로 올라오고요. 평균 연비, 주행거리, 시스템 점검, 타이어 공기압, 평균 속도, 주행거리, 주행 가는 거리, 순간 연비, 평균 연비, 이렇게 정보를 보여줍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변속 레버 아래에 있는 버튼을 어댑티브 크루즈로 옮기고요, 다시 스티어링을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는 최대, 중간, 최소 이렇게 세 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 보면 이런 오디오 스위치가 있어요. 오디오 소스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음량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끌 수 있고요. 소리를 죽일 수 있고,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이렇게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처음엔 좀 많이 불편하다 싶기는 한데 익숙하면 좀 더 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8.7인치 모니터에는 S링크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메인 화면,
그리고 주행보조 시스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하나씩 볼까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설정은 민감도를 낮음, 보통, 높음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차간거리 경보, 사각지대 경보, 오토매틱 하이빔,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메뉴,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전화, 라이브 링크, 차량, 시스템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 들어와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컬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실내에 은은한 조명을 띄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시트를 운전석 이지 액세스 기능이 있죠. 마사지 기능이 있고요. 마사지 기능은 파워, 소프트, 요추 모드가 있고 마사지 세기와 강도,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보조 시스템 좀 전에 금방 봤죠. 그리고 주차보조 시스템도 있습니다. 주차보조 시스템은 장애물 감지, 카메라를 통해서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후방 카메라, 또 주차 조향보조 시스템도 있습니다.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선주차가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빙 에코2,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할 때 차의 경제운전 점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총점은 100점 만점에 57점, 절약 주행거리는 약 8km 정도가 됩니다. 고급을 보면 26.8km를 왔는데 평균 속도 20.1이고요. 평균 연비는 1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트립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주행 정보를 알려줍니다. 주행거리, 평균 속도, 평균 연비. 연비 테스트 할 때 이 부분 다시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에어케어, 실내 공기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죠. 에어 퀄리티 기능, 자동 탈취 기능 온으로 알 수가 있고, 이오나이저 기능도 있습니다. 이오나이징 왜 온, 릴렉스를 선택할 거냐, 클린 모드를 선택할 거냐, 이런 이오나이저 기능도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 정상이겠죠. 예. 사용자 설정, 오토도어록을 작동시킬 수 있고요. 끌 수가 있고, 스마트 카드 핸즈프리 되어 있고요. 웰컴 사운드, 웰컴 라이트, 방향지 시동 볼륨도 선택할 수가 있네요. 웰컴 라이트, 실내등 자동점등, 후진시 뒷유리 와이퍼, 에코 스타일 알림, 이런 부분들 일일이 세세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이 S링크 모니터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몇 개의 버튼들이 들어와 있죠. 이 2단계로 작동하는 냉풍 시트, 2단계로 작동하는 열선 시트, 그리고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니 스포츠 플러스 모드니 없고요. 컴포터블, 노멀 이런 모드 없고, 다만 에코 모드를 할 거냐 말 거냐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토스탑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끄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스탑 오프 모드니까요. 이 부분이 켜져 있으면 오토스탑이 해제되는 거죠. 부분이 꺼져 있어야 오토스탑이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보조 시스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버튼을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냉풍과 열선 시트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위에 보면 보스 스피커가 들어와 있죠. 모두 12개의 스피커를 적용한 보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좀 더 양질의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소리 한번 들어보죠.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I saw me coming back to life, and I'd be better without you inside. It's time to be someone I wanna recognize. 자, 이런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볼륨을 최대로 키웠는데도 음이 찌그러지거나 하지 않죠. 선명한 고음질을 그리고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특히 오디오 마니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좀 더 탐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 변속기는
닛산의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를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아주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1.7 디젤 엔진을 조율하는 변속기는 닛산의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안쪽에 두 개의 USB 포트가 있고요. 12V 전원구 있습니다. 바닥에 핸드폰 정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거친 길, 흔들거리는 길을 갈 때는 이런 부분에 손을 좀 쥐고 중심을 잡으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컵홀더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컵홀더를 깊게 큰 컵, 작은 컵, 요모조모 넣을 수 있게 아주 다양한 사이즈의 컵들을 넣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있네요. 덮어버리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 박스 커버를 좀 슬라이딩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빼서 변속 레버를 조절할 때 팔을 기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인데 작동하는 느낌은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네요. 좀 거칩니다. 이 안쪽에는 제법 깊게 들어가는 센터 콘솔이 들어와 있죠. 제법 넓고 깊은 공간이어서 물건들을 수납하는데 꽤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붕은 2열까지 덮은 썬루프를 배치하고 있네요. 상당히 넓게 열리고 또한 차창밖 풍경을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룸미러 적용하고 있고요. 지붕 끝선 마감은 그렇게 썩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재질의 단면이 들어와 있고요. 약간의 틈새도 느껴집니다. 도어 트림에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드 트림, 나무 장식을 하고 있어서요. 좀 더 실내를 고급스럽게 꾸미려고 한 노력의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살펴보도록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신호대기 중인데요. 시동은 꺼졌습니다. 스톱앤고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1.7 디젤 엔진 다운사이징의 목적, 결국은 효율이겠죠. 그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오토스탑 시스템이 힘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시동은 다시 걸리지 않고요. 제 시동의 느낌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면 다시 제 시동이 걸리는데, 제 시동이 걸리는 느낌, 그렇게 거칠지도 아주 조용하지도 않은, 아주 부드럽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제 시동 느낌입니다. 작은 배기량으로 힘을 쓸 때는 좀 몰아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RPM을 많이 써야지 순간적인 힘을, 원하는 만큼의 힘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아주 대배기량의 여유 있는 느낌과는 좀 다른 거죠. 배기량이 작은 다운사이징 엔진인 만큼 순간적인 힘을 필요로 할 때는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아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필요한 만큼의 힘은 보여주고 있고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순항하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배기량이 작은 느낌은 거의 없고요. 터보를 장착하고 있죠. 가속 페달을 밟고 차가 탄력을 밟기까지 약간의 시간, 즉 터보렉이겠죠. 어느 정도의 터보렉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급할 거 없잖아요. 편안하게 차를 다루면 차의 성격에 맞는 정도의 편안하게 힘을 꺼내주는, 힘을 발휘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1.7 디젤 엔진이 뽑아내는 150마력, 무난한 정도의 그런 파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EWD죠. 1.7 디젤 엔진에는 투휠 드라이브 시스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바퀴 굴림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자,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 사운드가 조금 살아나죠. 엔진룸과 실내를 구분해주는 이런 대시, 팬더, 그리고 서브프레임의 부시, 이런 고무류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을 좀 차단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아주 조용한 수준은 아닙니다. 노면 소음도 어느 정도는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인데 RPM은 표시를 해주지 않네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이제 RPM을 만날 수 있는 차, RPM 게이지를 만날 수 있는 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QM6 상당히 점잖은 그런 느낌이죠. 디자인을 보면 말쑥하게 정장을 잘 차려입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LED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LED 퓨어 비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 선과 면 처리,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 비례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요, 동급의 다른 차들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상당히 우수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차 언뜻 보면 검정색 블랙이지만 자세히 보면 볕이 좋은 데서 보면 보라색 컬러가 살짝 드러나는 아메시스트 블랙 컬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색상이 아닌가 싶어요. 언뜻 보면 검정색으로 다른 차들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블랙 컬러의 디테일에 보라색 컬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주행보조 장치들 한번 볼까요? 주행보조 시스템이 아주 다양한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는데,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입니다. 차선을 넘어갈 때 경고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차선을 넘어갈 때 스피커로 소리를 내줍니다. 자, 왼쪽으로 넘어갈 땐 왼쪽 스피커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땐 오른쪽 스피커에서 드르륵 거리는 소리를 내줘서요, 차선을 넘고 있다라는 경보를 해주는 거죠. 조향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수는 없는 차고요. 반자율 운전, 그런 의미에서 반자율 운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차다 싶고요. 또 하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을 하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하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면서 정해진 속도 이내에서 순항을 합니다. 80, 90 정도의 속도에서 상당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죠. SUV인 만큼 적당한 높이가 주는 쾌적함이 있습니다. 시야도 멀리 볼 수 있고요. 옆에 함께 달리는 세단들을 살짝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 높이가 주는 쾌적함이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런 쾌적함이 이 차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높이는 결국 주행안정감, 특히 고속주행안정감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죠. 흔들림에 취약할 수도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일지 이따 잠시 후에 잠깐 고속주행 좀 해보기로 하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 버튼은 한 번에 2km씩만 업앤다운이 가능합니다. 오래 눌러서 5 내지 10km씩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 누르나 오래 누르나 2km씩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도로인데요, 실내로 들어오는 노면 잡소리들이 제법 들립니다. 자, 선택적 환원 촉매 방식 SCR 방식의 배기가 수처리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좀 더 강화된 유로6 기준을 통과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디젤 엔진에 대한 인식이 옛날 같지 않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디젤의 효율성, 게다가 다운사이징 디젤 엔진의 효율성은 크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좀 달려볼까요? 자, 킥다운을 밟으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마지막에 저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킥다운 버튼이죠. 마저 밟으면 이제 속도를 내고 달려가는 거죠. 속도가 좀 높아지니까 차창을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들리고요. 꾸준하게 속도를 올려가네요. 필요한 만큼의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7톤, 공차 중량이 1703kg인데요 1.7톤의 무게를 그렇게 무겁지 않게 잘 끌고 달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람소리, 이 정도 속도에서 바람소리를 피할 수는 없겠죠. 속도도 속도겠지만 워낙에 이 차의 단면적이 SUV 아니겠습니까? 이 차의 단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피할 수는 없겠죠. 빠른 속도에서 바람소리는 당연한 현상이다 싶고요. 엔진 소리도 그렇게 도드라지지는 않습니다. 바람소리에 덮여버린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수동 변속을 하려면 변속 레버를 통해야 됩니다. 엑스트로닉 자동 변속기인데요, 자, 위로 밀어야 시프트 다운이 일어납니다.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업이고요. 수동 7단에 대응하는군요. 수동 7단에 대응하는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에서도 그렇게 크게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없네요. 차 높이가 있어서 살짝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달려보니까 달릴만 합니다. 그렇게 불안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자유로 도로 상태가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703kg의 공차 중량, 150마력의 최고 출력 계산해보면 마력당 무게비 약 11kg 조금 넘는 수준이 되는데요. 아마 제로백 타임도 그 즈음 11초 전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SUV이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앞바퀴 굴림으로 달리게 됩니다. 주행의 느낌은 상당히 편안한 수준이고요.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타입의 가장 노멀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서스펜션 형식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노면 충격을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225R19 55 시리즈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 어떤 그 승차감에 조금 더 무게를 둔 타이어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 차 안에서 느끼는 주행 품질 상당히 편안하고 여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자, 아주 극한적으로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바람 소리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네요. 앞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요. 그 바람 소리가 루프 쪽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에서는 바람 소리가 엔진 사운드를 이기고 있다. 그만큼 고속에서는 바람 소리를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이 차 타고 그렇게 무식하게 빨리 달릴 일은 없겠죠. 또 피해야 됩니다. 편안한 일상 주행 영역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드러내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 차 1.7 DCI 작은 배기량의 150마력, 엔진 출력도 그렇게 아주 강한 차가 아니죠. 이런 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짐작해 본다면 어떤 고성능 퍼포먼스보다는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더 좋은 연비, 그리고 낮은 저렴한 유지비 등을 고려한 소비자들이 이 차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기량이 작아서 일단 자동차 세금이 싸죠. 그리고 연비도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을 때 14.2km/L로 2등급에 해당하죠. 상당히 우수한 그런 연비를 확보하게 돼서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진 SUV를 원하지만 저렴한 유지비, 비교적 그 유지비가 덜 들고요. 연비가 좋아서 기름값도 덜 들고, 또한 배기량이 작아서 자동차 세금도 많이 안 내도 되는,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제적인 요인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이 차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 고속주행에서의 탁월한 성능, 순간순간 치고 나가는 힘, 노면에 붙어 달리는 듯한 안정감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주행 영역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좀 더 합리적인 차의 성능 구성이 이 차에는 맞겠다 싶고요. 그런 면에서 고속주행 그렇게 이 차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아한 디자인이 주는 어떤 그 분위기, 또 분위기일 테고요. 인테리어 분위기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자, 일단 뒤에 차들이 없는 거 확인하고요. 시속 100km 정도에서 제동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타이어 소음이 많이 들리죠. 1.7톤의 무게, 그리고 시속 100km의 속도를 타이어가 조금은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차가 높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숙여지는 느낌은 있는데 균형을 잃을 정도는 아니고요. 운전자의 기대한 수준에 맞춰서 속도를 잘 줄여주고 있습니다. 고속 코너링 한번 살펴보죠.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아무래도 타이어는 좀 힘들어 하네요. 차체의 높이가 있어서 차가 살짝
길어지는 느낌 숨길 수는 없지만, 또한 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조향감은 상당히 뉴트럴하게 빠른 코너를 잘 탈출하고 있습니다. 전륜구동과 높은 차체의 높이가 주는 그런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빠른 코너링을 잘 돌아 나왔다 싶은 거죠. 괜찮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그 고성능, 성능, 안정감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일상 주행 영역에서 편안한 주행을 하는데 좀 더 어울릴 것 같고요. 합리적으로 자동차를 유지하겠다 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의 기본적인 성능에 충실하고 있고요. 좀 더 다운사이징, 배기량이 작은 다운사이징 엔진을 적용을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차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센터 콘솔의 이 슬라이딩 커버 작동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슬라이딩 기능을 넣어서 센터 콘솔의 도어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작동되는 느낌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서요, 조금은 힘을 줘야 되고 좀 부드럽지 않은 이런 작동의 느낌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간거리를 조절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데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는 차선 이탈을 경보해 줄 뿐 조향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 편리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싶고요. 또한 반자율 운전 시스템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는 좀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런 반자율 운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차들의 경우에는 이런 주행보조 시스템이, 그리고 차선이탈 경고, 차선이탈 유지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는 수준까지 나가 있는데요, 이 차는 차선이탈 경고까지만 한다는 점, 조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 소비자들의 눈높이에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을 출발해서 서울 교대역 2호선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연비 측정해 볼 텐데요, 이 차 19인치 타이어를 적용한 연비 14.2km/L입니다. 리터당 14.2km를 가는데요, 실제 주행 연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에어컨을 23도로 하고요, 바람 풍량은 1단계로 조절을 했습니다. 새로운 트립 시작, 트립 초기화. 예, 됐습니다. 트립 미터를 초기화 하고요, 이제 차분하게 출발합니다. 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시키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하지 않겠습니다. 자, 신호대기로 멈춰 서면 엔진 스탑이 일어나죠. 자, 엔진이 꺼졌습니다. 오토 스탑이 활성화됐다는 안내등이 들어오고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으려니까 힘이 좀 들어가네요. 오토 홀드 모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토 홀드 모드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계기판에는 실시간 연비와 평균 연비가 표시가 될 테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S링크 모니터에도 연비효율이 표시가 되고 있죠. 여러가지 안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속효율, 예측운전, 절약주행거리, 그리고 연비운전 총점, 연비운전을 평가해주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좀 더 차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가 경제운전 하겠다고 주위에 함께 달리는 주변의 차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운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빨리 달리는 차들이 있을 때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요, 연비운전을 한다고 할 때 무조건 천천히 달려서 최고의 연비를 끌어내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행을 할 때는 교통 흐름을 따라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을 하고 있고요. 파주에서 교대역까지 약 55km가 되는데 대개 1시간 전후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이로를 따라서 행주대교까지 가서 행주대교에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서 이수교차로까지 가죠. 이수교차로에서 도심 구간으로 빠져나가서
교대역까지 가는 코스 오토다이어리 루트를 따라갈 텐데요. 네, 이제 잠시 후에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연비 24.8 기록하고 있네요. 공인복합 연비 14.2보다 10km 이상 더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절약 주행거리는 2km에 달하네요. 약 30km 달려오는 동안 2km 정도를 절약한 겁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대단한 효율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대단합니다. 자, 이제 올림픽대로로 건너가서요, 이수교차로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대로를 쭉 따라왔고요,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갈 시간입니다. 연비 23.7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연비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잠깐 교통체증 구간을 지나면서 연비가 조금씩 뒷걸음질 친 결과가 이 정도고요. 자동차가 평가하는 에코운전 점수는 100점 만점에 96점, 절약 주행거리는 약 6km에 이릅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50.3km니까요 10% 이상 연료를 아꼈다라고 보면 되겠죠. 상당히 우수한 효율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숫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수교차로 빠져나가고요, 도심 구간에 접어들어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도심 구간을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비가 2보다는 떨어지겠죠. 자, 시내 교통 상황이 나쁘지 않네요. 흐름이 괜찮습니다. 연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겠죠. 이 상습 정체 구간이 뻥 뚫렸네요. QM6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좀 더 나은 연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초역을 돌아서 교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차량들이 좀 많은데요, 시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연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22.7km/L까지 연비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래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연비가 나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디젤 엔진이라고 해도 시내 구간에서는 연비의 역할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연비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도심 주행, 시내 주행이 많은 주행 패턴이라고 한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더 좋은 연비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내 주행 패턴이 지방으로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따라서 장거리 주행이 많다라고 할 때에는, 그럴 경우엔 디젤 엔진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이곳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정확하게 55km 달려왔습니다. 교대역 내거리에서 신호대기로 멈춰섰고요. 네, 멈춰섰습니다. 주행거리 55.1km, 평균 속도 시속 48.6km, 평균 연비 22.3km/L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코 드라이빙 총점 100점 만점에 96점, 절약 주행거리는 7km를 기록을 했네요. 55km를 달려온 동안 약 7km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효율 아니겠습니까?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9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14.2km/L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약 리터당 8km 정도 더 가는 그런 아주 우수한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파주 서울 간 55km, 주행 연비 22.3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르노 삼성차가 새로 선보인 더 뉴 QM6 시승을 했습니다. 1.7 DCI 엔진이었는데요. 1.7 디젤 엔진이 만들어내는 150마력의 힘, 시속 100km 전후의 속도에서는 상당히 편안하고 무난한 그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중형 SUV의 여유있는 실내 공간이 만들어내는 편안함이 탑승객들에게는 좀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고속주행에서는 작은 배기량이 주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차의 성격으로 볼 때
고속주행까지 호쾌하게 질주하는 그런 부분은 차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형 SUV의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150마력 정도의 합리적인 다운사이징 엔진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중형 SUV를 유지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에게는 딱 좋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1.7 DCi의 경우에 판매 가격이 2,725만원서부터 이 차 알리 시그니처 트림일 경우에 3,319만원인데요 2,5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중형 세단,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